예,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으로 생각을 하고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이제 부모 교육이 왜 필요한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그 자식들을 많이 낳고 딸 낳고 아들 낳고 이제 사람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 재밌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들을 하나만 낳으면은 죽을 때 골방에서 죽은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들이 얼마나 효자겠어요. 그래서 절대 어머니 아버지 밖에 못 나가게 해가지고 골방에서 돌아가신대요. 아들이 둘 낳으면 어디 줄까요? 예. 이 집, 이 아들 집, 저 아들 집 가다가 길거리에서 돌아가신대요. 그럼 딸 둘 낳으시면 비행기 안에서 죽은대요. 이 딸 비행기, 저 딸, 이 딸 저 딸 갔다가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 안에 죽는다. 딸 하나 낳으면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싱크대 앞에서 죽으신대요. 일만 하다가 죽으신대요. 우리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그 속에도 뭔가 좀 들어있는 거죠. 부모님들이 교육을 잘 시켜야, 자식 교육을 잘 시켜야 부모의 행복이 있습니다. 물론 부모가 그 자식을 교육을 잘 시켜야만이 자식이 잘 되지요.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교육을 잘 시키면은 그게 다 부모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잘 교육을 하려고 그러면은 부모가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거의 글씨가 안 보이는 모양이죠?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안 보일 건데 제가 그냥 말로만 할게요. 그냥 넘기시면 하면 되겠어요. 왜 부모 교육이 필요하냐? 그 부모 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모제라는 사람이 이제 사람 이름이에요. 모제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는데 부모 교육은 아이의 의지를 꺾는 과정이 아니라 훈련시키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적응하도록 가르치고 사회에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봉독한 그 말씀을 보면은 자기 아들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잖아요. 아들이 바른 길로 살아가기를 바라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모제라는 사람도 이 학자예요. 모제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왜 부모 교육이 필요하냐? 흔히 잘못 생각하는 부모가 아이들을 교육한다는 것은 아이들이 본래 타고난 품성, 그 성품 이거를 다양한데 부모의 생각에 맞춰가지고 네가 이 시대를 살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부모의 의지를 갖다 아이들한테 심어주는 거예요. 부모의 생각을. 그래서 심어주려고 하니까 아이가 말을 안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한테 윽박지르고 그래가지고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은 다 차단시키고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부모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배려놓는 거예요. 사실 못된 자식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못된 부모가 있어서 못된 자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자식이 잘못 나왔다. 그거는 저 잘못됐다 그러면은 물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자기 의지대로 교육하려고 해서 안 되고요. 기준이 있어요. 뭐 하냐? 올바른 길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게른스 하임이라는 사람은 그 부모 교육이 왜 필요하냐? 부모가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심리적 효용성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자식을 혼자 그 부부간에만 살아가면 외롭고 또 자식을 낳으면 이 자식이 잘 크면은 나중에 봉양도 잘하고 그래서 부모가 이루지 못한 일들을 대신 이루어주고
이래서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모는 그래서 부모를 교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게 은연중에 우리가 배어 있잖아요. 그 배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극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게른스하임이라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심리적 효용성을 가지고 심리적으로 자식을 키우면 나한테는 유익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모의 생각을 좀 내려놓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가 지금 대부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네, 그럴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해요. 아이는 나의 삶의 중심이고 모든 것이 아이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거 좋은 말 같죠? 아주 나쁜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애들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얘는 나의 삶의 중심. 그렇게 하면은 그 아이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렇게 자식들의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자식이 잘못 비틀어지고 자식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요즘에 유행하는 말들이 있죠. 기러기 아빠. 옛날부터 있었던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조금 경제적으로 살만하니까 기러기 아빠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게 기러기 아빠가 뭐예요? 미국이나 호주나 뭐 캐나다나 유학 보내놓고 부부간에 떨어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남아있는 아빠는 정말로 애롭게 사는 거예요. 애롭게. 엄마가 가서 자식들을 사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텔레비전에 보니까 뭐 그 방송하는 사람이 가수였던 사람이 자기 자식을 딸을 저기다 보내놓고 오랜만에 뭐 왔는지 나 잠깐 봤는데 미국에 사는 애인지 방송을 정확히 안 봐서 모르는데 하여튼 딸은 영어를 쓰고 아버지는 딸은 영어를 쓰니까 한국말을 잘 못하고 아버지는 영어를 잘 못 쓰고 이제 한국말만 하니까 이 소통이 잘 안 되더만요. 그럼 뭐 하려고 딸을 낳았어요? 미리 보내가지고 어려서부터 돈 있으니까 가서 미국에 크다 오니까 이런 현상이란 이게 부모가 교육을 참 문제입니다. 부모들이. 예? 이거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냐고요. 딸은 내가 난 딸이 미국 가가지고 미국말밖에 못해. 한국말을 잘 못해. 떠듬떠듬해. 왜 대화가 안 통해? 그래서 이 불쌍한 이 한국 남자들의 전형이 뭐냐? 기러기 아빠요. 자식 교육시킨다고 부부간에 떨어져 살아가지고. 그게 뭔 일이 없으면 좋은데 뭔 일이 없겠어요? 그렇게 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좀 더 이제 발전하면 요즘에 헬리콥터 아빠래요. 헬리콥터 알죠? 이렇게 비행기처럼 생긴 거예요. 헬리콥터 아빠가 됐대요, 요즘에는. 왜냐? 자식을 낳고 교육시켜가지고 시집장가 보내면 잘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죽을 때까지 자식 그 위에서 헬리콥터처럼 삥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식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자식을 잘못 교육시켜. 헬리콥터 아빠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지금 부모 교육에 필요한 이유들을 들었는데 뭐 그런 이야기를 하자면 한정은 없겠지만은 아무튼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정도가 됐으니까 이거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부모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상담학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정에 대해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근데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그럼 내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이거 빨리 버려야 돼. 그 자체로서 인격체고 그 자체로서 이 세상의 하나의 구성원인 것인지 자기 아들이 뭐 잘 되고 자기 딸들이 잘 되면 좋고 하죠. 그건 좋은 건 좋은 거예요. 그건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마치 내 소유물처럼 그렇게 하면은 이 자식들은 잘 될 자식이 없어요. 어려서부터 자기 소유물처럼 키우면 안 돼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이 부모 교육이 이제 필요한 이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정말 좀 냉정하세요. 자식에 대해서. 대부분의 한국의 어머니들은 딱 결혼하고 애를 낳으면은 남편은 그 다음에 안 보여. 남편이 집에 들어온지 만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상관없어. 애들한테만 그냥 초점 맞춰. 그래갖고 뭐라고 했어 하면은 반청투쟁이나 뭐 이렇게 했어 하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애들을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이게 맞는 말인데, 이거 그러면 안 되죠.
그러게 되면 이제 가정이 문제가 생기고 아이들한테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부모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좀 극복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사람이 있어요. 부모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뭐 그냥 뭐 1시간, 2시간 붙잡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딱 한 사람, 대표적인 한 사람 이야기를 한 학자죠. 한 학자 이야기를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부모 교육은 부모가 이래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녀를 이렇게 품 안에 키우는 어머니, 아버지뿐만 아니라 손자, 손녀들도 그렇게 돼야 돼요. 요즘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키우잖아요. 그 문제는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키우더라도 손자, 손녀를 또 이 잘못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연세가 드셨어도 한번 들어볼 만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중에 자녀 양육 방식을 이야기하는 카트만이라는 사람이 학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카트만이 말하는 그 교육 방식, 그러니까 자녀를 어떻게 부모가 양육해야 되는가 하는 그 교육 방식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간추려 보면은, 아이의 말을 귀 기울여서 잘 듣는 것이야말로 말 속에 숨어 있는 감정이나 의도까지 읽을 수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말을 했어요. 무슨 이야기인 거니? 아이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게 부모예요. 대부분이 어떻게 합니까? 부모들은 자기 말을 아이들한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보셔요. 하나님께서도요,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그러지. 그걸 강조하시잖아요. 하나님. 예? 하나님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그래요. 기도한 거 우리가 하나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근데 하나님이 말이죠. 너희들 가만히 있어. 기도도 하지 마. 내 말만 들어. 이래버리면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압니까? 그 좋은 성도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렇지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한테 부모는 말하지 마세요. 들으세요. 들으면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은, 아이가 지금 어떠한 심리 상태인지, 그리고 지금 아이가 필요한 게 뭔지,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떤 그 성향을 갖고 있는지, 이거를 잘 파악하게 돼요. 그래서 아이에 대해서 훌륭한 교사가 되는 거예요. 부모는 교사예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그러니까 아이의 말을 들으려고 해야지 명령 내리지 마세요. 여러분 대부분 지금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니, 아버지들은 아마 그게 실감이 날걸요. 아이한테 하루에 몇 번 정도 명령할까요? 아마 제가 볼 때는 100번은 넘으려나 몰라. 거의 이래라 저래라 그거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이한테는 아이가 아이의 모든 표정이나 말들을 잘 들어줘야 돼요. 그 들어줌으로써 아이는 어떤 아이로 성장하냐면요, 포용하는 아이로 성장해요. 포용. 다른 사람. 여러분,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훌륭한 인격을 갖게 되냐면은 부모가 자기 말을 많이 들어주는 아이. 예? 그러면 그 아이는 다른 사람을 다 포용할 줄 알고 부모한테 배웠잖아요. 예. 여러분 간혹 가다가 여러분 이제 같이 함께 살면서 그러죠. 말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막 다른 사람 말하고 있는데 막 중간에 막 이거라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냐, 포용적이 없던 거예요. 다 들어주고 나서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 자기가 뭐 이야기하는데 중간에 끼어가지고 막 이야기 끝나지도 않았는데 막 말하는, 이게 뭐예요? 부모한테 포용력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돼가지고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무조건 들어주세요. 그게 아이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가 아이하고 항상 그 관계를 가질 때 어떤 관계를 가지냐면 아이의 감정을 나눠야 됩니다. 부모하고. 자, 아이가 막 울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모 입장에서는 화부터 나죠. 아이, 이 자식이 왜 울어? 에? 그러면서 해초리를 들거나 해초리를 드는 사람은 그래도 진짜 훌륭한 부모고요. 이제 손으로 때리는 거야. 그러면 어때요? 아이는 그냥 막 경기를 하죠. 왜 그래요? 지금 아이는 감정적으로 지금 뭐가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 뭔지도 모르지만은 어쨌든지 간에
자기가 울면서 감정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운다고 하면 무조건 때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통제를 하고.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아이가 말이죠. 감정이 다쳐버려요. 여러분, 이 어떤 사람 보면 성인이 돼가지고도 말 되게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뭐 가만히 한 시간 있어도 말 한 자리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 뭐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을 잘 못 여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부모하고 교류가 없는 감정 교류가. 이거 훌륭한 사람 되겠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되려면은 뭐 요즘에 박근혜처럼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람들하고 많이 이야기하고 마음도 나누고, 아니 그래야 훌륭한 대통령이 되는 것이지. 그거 없이 훌륭한. 제가 그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을 보면은요, 목사님들 잘하는 성격이 좋더라고 다들. 목회 잘하는 사람들은. 그게 왜 성격이 좋냐면은 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잘 소양이 길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로님들하고 이야기도 잘하고 누구 집사님들하고 이야기도 잘하고 이야기를 잘하는 감정을 잘 늘어놓고, 아니 그래야 목사 역할을 제대로 하잖아요. 근데 뭐 계속 설교만 하고 하니까 그런 경우는 결국 잘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자꾸 해야 돼, 이야기를. 들어줘야지. 근데 그게 안 들어주면서 부모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카트만이라는 존 카트만이라는 이 학자는 이렇게 말해. 충고의 말을 하기 전에 이해하는 말을 먼저 해라. 충고하려 한마디 하려고 하면 이해하는 말을 아이한테 먼저 해줘라 이거야. 자, 예를 들어서 야, 신발을 벗을 때 이제 애들이 신발 벗고 막 이렇게 벗어놓고 이게 아무렇게 해놓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신발을 바르게 넣는 이 습관을 길러줘야 되잖아요. 아무 놔두면 안 되잖아요. 이게 만약에 신발을 벗고 아무렇게 치고 갔다. 그러면은 다음부터는 신발을 이렇게 가지런히 놓고 방에 들어가. 이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전에 하는 말은, 야, 너 왜 신발을 이렇게 탁 날리면서 갔어?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재밌지? 신발 이렇게 탁 날리고 하면서. 재밌지? 그럼 아빠 재밌어. 그런 거. 그렇지 않을 거 신발 탁 치고 나가 재밌지. 애들이 무슨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뭐가 재밌겠어요. 신발을 탁 놓고 아, 재밌지? 그래. 아, 그래. 아빠 엄청 재밌어. 아빠도 한번 해볼래? 이러는 거야. 그죠? 애들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한테 계속 그렇게 신발을 던져버리고 가라고 해야 됩니까? 그럴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 재미는 있지. 그런데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은 이 신발 벗는 하나도 이렇게 가지런히 놔야 돼. 그래야 그 충고를 하려면은 신발을 가지런히 놓으라고 하는 충고를 하려면 그것부터 하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런 거지 어디 있어요? 나쁜 놈아, 아마 이제 나오지. 얘가 나쁜 놈, 무슨 신발 잘못 벗었다고, 자, 아주 못된 놈이, 무슨 신발 잘못 벗었다고 무슨 못된 놈이 됩니까? 그럴 리가 없는데, 이제 못된 놈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부모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에 대해서는 그런 이해의 말을 먼저 해라. 그 다음에 충고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애들이 성장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자녀가 느끼는 그 감정을 무시해버리거나 간과해버리면 안 돼요. 자녀의 감정. 자, 꽃이, 여자아이가 이렇게, 딸아이가, 아빠, 이 국화꽃이 얼마나 예뻐. 너무 노랗고 말이지. 너무 예뻐. 근데 아빠가 무딘 사람이야. 그래갖고, 야, 알았어. 저리 치워. 이래 부르면 이 애가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느낌을 자기가 느껴야 되는 것이 바르게 느껴졌는지 바르지 않게 느껴졌는지를 이거를 이해를 못해요. 아이는. 아, 아빠 나는 너무 예뻐서 그렇게 말했는데 화분 넘어지면 안 되니까 저쪽에 한번 치워놔. 아이 말에 대꾸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아이가 자기 감정 표현을 무시당하면서 이게 내가 이쁘다는 것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그걸 구분을 못하게 돼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야? 감정에 있어서 결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게 말을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이 아이들의 감정까지도 하나씩 이 터치를 해줘야지. 얘들이 느끼는 감정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해요. 그죠? 그런데 어른이 됐으니 어른은 별것도 아니잖아요. 국가 맨날 보는 건데 뭐. 아이고, 좀 이쁘게 생겼네. 이러고 지나가 버리잖아. 근데 아이는 그게 아니잖아요. 네?
아이들은요, 이 꽃 하나를 보거든요, 얼마나 상상의 나래를 피우고 가는지 몰라요. 이 꽃 하나에 아이들의 세계가 막 열리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야, 저 갖다 놔, 치워놔. 여기 저 화분 넘어지면 큰일 나니까. 그래 버리면은 탁 다쳐버린 거잖아요, 감정이. 감정이 발달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볼 때 참 유치한 이야기를 해도 부모는 뭐냐면은 그게 유치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 그래, 맞아. 이 애가 이런 이 시적 감각이 있네, 뛰어나네. 아, 이렇게 생각. 그래, 얼마나 예뻐. 그래, 아빠, 이 노란 거 봐봐요. 이 노란 색깔이요. 하늘나라에 가면요, 이 금 색깔 있잖아요. 하늘나라 가봤어요, 얘가? 안 가봤잖아요. 근데 속으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야, 금이, 하늘나라에 가면 금이 많다고 그러는데, 이 노란 국화를 보니까 너 금이 금처럼 이쁘고 반짝거리잖아요. 뭐 반짝거립니까? 그게 안 반짝거리죠. 그지만 애들은 그렇게 상상의 나래를 펴는 거예요. 근데 딱 잘라가, 야, 화분 깨지니까 저리 갖다 놔. 이래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들어보니까 옛날에 다 그렇게 살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이 지금 효도 못하고, 어머니 얼마나 잘 편찮으십니까? 편찮으시면 괜찮습니까? 아버님 이렇게 살피지 못한 것은 그 아들, 딸 탓이 아니고 우리 탓이요, 우리 탓. 이럴 때는 아멘도 안 하셔. 우리 탓이라니까. 뭘 하지 마요, 뭘 하지 마. 그거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카트만이라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반면에 부모의 따뜻함, 그 다음에 긍정적인 사고, 인내하는 것, 인내심. 이것은 뭐냐면 이 부모가 따뜻하고 상냥하고 참아주잖아요. 애가 막 울어도 참아주잖아요. 저는 그런 그 부모들 몇 번 봐서 막 대상통곡하면서 울어요. 근데 그 부모가 차분하시더라고. 야, 얘는 잘 되겠다.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 부모가 울면은 못 참잖아요. 막 애 감정이나 이 부모의 감정이나 똑같이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나. 그냥 부모 울면은 더 울게 만들어요. 안 그쳐. 아니, 울음이 나오는데 어떻게 그칩니까? 애한테 안 그쳐 그러면 떼뜨리니까 더 울음이 나오죠. 그러면 난리가 나는데 어떤 부모를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도 참아주더라고요. 그게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른 길이 뭔지 자기가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훌륭한 정서를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울고 있는 아이를 어떻게 부모가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이는 울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건강이 안 좋으면 건강 때문에 울 수도 있고, 부모가 모르는 건강. 그 다음에 아이가 무슨 심리적으로 특별하게 아주 깊은 심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는 자기 양에 안 차면 울 수도 있거든요. 아주 투정 부릴 수도 있거든요. 이게 투정 부리고 울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모가 그랬을 때 어떻게 대했냐. 그게 그 아이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들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냥 이 아이를 낳고 밥 먹여 길리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아이의 그 수준으로 내려가서 그 아이를 이해하려는 부모가 됐을 때 진짜 부모가 되는 거예요. 나처럼 해라 그러지 말고 그 아이 수준을 내려는. 우리 하나님도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을 죄 짓지 말고 그래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잖아요, 이 땅에. 똑같은 원리잖아요. 이게 사실은 사람이 성장하는 원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의 원리나 똑같은 거예요, 알고 보면은. 그것도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이 공부를 해보니까 다 학자들도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자기 말로 해놓은 거지. 별것도 아니에요, 알고 보면은. 뭐 특별한 게 없어. 발견한 것 뿐이야. 인간이란 그런 거구나. 예, 그런 발견. 옛날에는 저희들이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 어렸을 때는 이런 말을 누가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 텔레비전 같은 거 보면 이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인생을 안 거예요. 공부를 해가지고. 하나씩 인생이 뭔지 터득해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녀의 모든 행동은 받아들여줘야 된다. 그것이 부모 입장에서 그것이 옳고 그르고를 판단하지 말아라. 아이들의 모든 행동은 그냥 받아주세요. 그게
저놈 저러다가 나쁜 놈 되겠네. 그러지도 말고 무조건 받아주세요. 그게 부모예요. 그러면 받아주면은 문제가 생기지 않냐? 받아주고 나면은 그 다음에 부모가 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감정도 아이들의 모든 행동을 받아주지 않으면서 부모가 할 일만 해버리는 거예요. 그 말이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아이가 울고 있어요. 예를 들어 울고 있는데 자 부모는 울음을 그쳐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그쳐! 이놈아. 그러면서 이제 매를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부모가 할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안 되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아이가 울면은 우는 것을 왜 우는지 내가 알고 싶다. 네가 왜 우냐? 그걸 살피고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면 되겠어? 이렇게 하면 울지 않겠어? 이렇게 받아주면서 고쳐줘야 되는 거지. 부모의 입장에서 뭐냐? 이렇게. 제가 사실은 이런 말을 하면서 굉장히 찔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들들은 제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조용히 안 해? 울지 마. 이렇게 키운 것 같은데, 다행히 참, 하나님 잘 크게 해서 감사한데, 다들 부모들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 아이 입장을 먼저 받아두고, 그 다음에 아이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감정 코치를 받는 그런 부모,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카트만이라는 사람이 이 감정 이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감정 코치를 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하라 이렇게 말을 이 사람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감정 코치를 받는 아이들은 임상적으로 실험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감정 코치를 받는 아이들과 받는 아이들을 두 집단을 가지고 비교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 결과가 나왔어요. 데이터로 결과가 나왔는데 감정 코치를 받는 아이들은 그렇지 않는 아이들에 비해서 훨씬 학업 성적이 올라갔어요. 다시 말하면요, 공부를 못하는 애가 잘하게 됐어요. 돈 들여갖고 학원 보낼 필요, 우리 박 주장님 학원 많이 보냈어요. 박 주장님 학원 많이 보내주는데, 돈 들여갖고 학원 보내려고만 하지 말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감정 코치 해주라고요. 아까 제가 대충 말씀을 드렸죠? 감정 코치 해달라는 감정. 그리고 이 학업 성적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사회 적응 능력이 아주 아주 성장했어요. 그렇지 않는 아이들과 비교해서. 그 다음에 행복감을 감정 코치를 받는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의 차이가 너무 많았어요. 행복하고 행복하지 않고. 여러분, 아이들도 행복해 하고 싶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행복해 하고 싶고 어른만 행복하고 싶은 거 아니라. 그런데 이 감정 코치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은 이 행복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건 임상적으로 한 거예요. 이 데이터를 낸 거예요. 뭐 몇 명 조사해가지고 몇 명은 감정 코치를 안 받고 어떤 몇 명은 또 받고 해가지고 이게 통계적으로 낸 거예요. 냈는데 아이들의 육체적 건강도요, 감정 코치를 받는 애들과 그렇지 않은 애들의 차이가 많았어요. 아픈 애들도 감정 코치 받으니까 치료가 될 거예요. 그죠? 안 아픈 애들도 감정 코치를 안 받으니까 어떤 애들은 더 나빠지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자, 밥을 먹는데 누가 옆에서 화나게 해봐요. 밥 소화 됩니까? 안 되죠. 먹든 밥도 체하죠. 우리 감정이 그렇게 소중한데 애들에 대한 감정은 전혀 관여치 않는 거야. 제가 여러분 이렇게 예배당에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막 시끄럽게 소리 지르고. 근데 그게 한철이에요, 애들도. 좀 이제 한 살이나 더 먹으면 벌써 안 해. 그런데 그런 애들 놔두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놔두라고 그러냐면요, 지가 알아요. 자기가 떠들고 있는지를 알아요. 그런데 거기서 제재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게 안 그쳐요. 떠드는 게. 그거 아시죠? 이 애들의 감정을 다스려줘야지, 하지 말라고 통제를 하면요, 그 감정이 더 높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더 떠들어 버려요. 사실은 이제 교회에서 요즘에는 부모는 교회 안 다니고 자녀는 다니고 그런 아이들이 많지는 않아요. 거의 이제 부모들이 다니는 자녀들이 교회 다니니까 그런 일은 없는데, 옛날에 보면은요, 꼭 장로님 아들, 딸들,
권사님 아들 딸들 어렸을 때 제일 난 이제 뭡니까? 예? 장난꾸러기들이잖아요. 그 이제 자기 부모가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은 기죽어 갖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요, 점잖하게 큰 아이들이 장로님 가정의 아이들, 권사님 가정의 아이들, 집사님 가정의 아이들. 나중에 딱 성장해서 보면 왜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래도 좀 뭐 기도하고 사니까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아이들 입장이 기도하는 중에 생각이 돼가지고 아이들을 대할 때 조금이라도 변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아이들의 부모들의 자녀들이 성품도 좋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되고 이제는 좀 뭐랄까 이 교육 자녀들에 대한 이 관계를 좀 이렇게 좀 부모 교육을 받은 사람답게 좀 이렇게 좀 발전해야 되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요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꼭 자녀들 우리가 그 뭐 20살 넘었다 그랬다 해서 적용이 안 된 게 아니고 20살이 넘었더라도 그 아이에 대해서 뭐랄까 그 자녀에 대해서 이 어린 아이를 대하는 것 같이는 해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성인으로 대해줘야 되겠지만 원리는 똑같아요. 어떤 데 보면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너무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요 적 같아요. 적군의 뭐 전쟁터 같아 집이 어떤 집은. 그 어떤 집은 딸하고 엄마하고 또 그렇게 안 좋더만요. 아니 왜 안 좋은지 나 이해를 진짜 못하겠더라고. 또 없으면 또 찾아. 그것도 싸워 엄마하고 딸하고. 왜 그래요? 서로의 입장을 이해를 부모의 입장에서 그 자녀의 그 감정을 받아주고 상황을 행동을 받아주고 이것을 안 되다 보니까 서로 감정 교류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뗄 수 없는 관계, 뗄 수 없는 관계인데도 그게 문제가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 설명은 이제 못 드리는데요. 이 카트만이 그 부모 유형을 나눴어요. 부모 유형을 나눴는데 몇 가지 부모 유형으로 나눴냐면은 한번 올려보시죠. 방송실 어디 가버렸네. 됐어요. 카트만이 부모 유형을 나누는데 축소 전환형 부모, 두 번째는 억압형 부모, 세 번째는 방임형 부모, 다섯 번째는 감정 코치형 부모 이렇게 나눴어요. 부모에 대해서 이 억압형 부모, 그 다음에 이것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려면은 너무 이제 많아요. 내용이 많은데 중요한 사항만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자식을 대할 때 부모가 자식을 억압한 거예요. 이 억압한다는 것은 어떤 행동을 부모가 자식한테 어떤 행동으로 하는 거냐면은 자식의 아이들의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무관심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의 감정이 화가 났으면 빨리 그치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억압을 해요. 너 가만히 안 있어? 이렇게 억압하는 부모. 그래서 이 자식이 자녀가 아이가 말이죠. 그 짜증을 부리잖아요. 그러면은 부모가 대처를 못 하니까 억압을 하는 거예요. 그 부모 억압형 부모는 자식이 짜증을 부리고 막 그냥 이상한 짓을 하고 그러면은 그거를 대처를 못 해. 그 처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못 하니까 막 억압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자식의 상황을 하면 상관없어. 자식 감정을 하면 상관없이 그냥 눌러버리는 거예요. 이런 부모들이 억압형 부모예요. 그래서 억압형 부모들은 어떤 사람이 억압형 부모가 되냐? 자기가 그렇게 자라났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갈등 상황이 항상 빚어진다든지 그 힘든 상황들이 있을 때 숨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이 자식을 억압을 해요. 가정에 그 예를 들자면 예를 들면 가정 폭력이 있다. 그러면 그거 누가 말하기 어렵잖아요. 부부간에 폭력이 있었다. 폭력을 당하고 그랬다. 그러면 자식을 억압을 하는 거예요. 자식이 태어나면. 그렇게 해서 일을 처리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억압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부모가 자랄 때
그 무관심한 부모 밑에서 성장해가지고 이 감정이라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감정을 읽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억압시켜버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뭐 다 그래. 뭐 아이들은 뭐 이제 조그만 애들 뭐가 중요해. 지금 돈 벌고 사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 아이들의 가치를 그 인정을 해주질 않아요.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자식을 억압을 해요. 응? 그럼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이제 이 카트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것 중에서 억압형 부모를 그렇게 말했는데 왜 이 분석을 했냐면은 내가 자식을 억압하고 있다면은 나부터 고치라 이거예요. 부모부터.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어? 어른이 됐으니까 자식의 감정도 살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자녀의 아이의 그 감정도 잘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길러야 되고 이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억압형 밑에서 이 자라나는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 결국 어떻게 되냐? 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믿지를 못해. 자기 자신을 못 믿어. 생각해보면 자기 자신을 못 믿는 이해가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느낌이 부적절하고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를 몰라. 억압하니까. 그 다음에 자기 자존심에 상처를 입어. 안 좋은 것만 다 되는 거예요. 억압형 부모. 이거 안 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축소 전환형 부모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식이 무엇을 막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잖아요. 그럼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별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대수롭지 않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소 전환형 부모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치관이 어디에 어떤 물질에 대한 초점이 맞춰진다든지 이런 것들에 이렇게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회사가 잘 돌아가야지, 뭐 자식들 잘 돼야 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내가 회사에서 승진한 게 중요하지, 뭐 자식이 중요한 거야. 내가 승진해갖고 잘 돈 많이 벌어서 미겨 살리면 되지. 사업 잘해가지고 하면 되지.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이 바라고 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아주 무시해버리는 이런 성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부모들은 어떻게 자랐겠어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이제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또 손자, 손녀까지 위해서, 그리고 성인이 되는 자녀들한테도 관계가 좋아지려고 그러면 이런 방향으로 자녀를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마음이 바빠가지고 어째야 되냐. 1시간 내에 끝내려고 하는데, 마음이 바빠 그러는데, 아무튼지 간에 한 대까지 하고 말겠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이런 억압형이나 축소형 부모들은 이런 문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음에 이제 방임형 부모들이 있어요. 방임형 부모들은 아이가 표현하는 감정 전적으로 무조건 그냥 받아주기만 하고요. 아이에게 공감도 하고 모두 이해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이한테 제시를 못 해줘요. 야, 네가 울기는 왜 울어? 그런데 네가 왜 울어라고 수용을 해주면서 아이를 붙여주면서 이제는 네가 우는 것이 바로 네가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울 텐데 이제는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이런 방향 제시를 못 해준 하지를 않아 버려. 이게 방임형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10년 만에 아들 하나 태어났어. 요즘에는 뭐 그런 사람이 많죠. 10년 만에 애가 태어나서 얼마나 이쁘겠어. 그러니까 애가 뭘 하든지 내 입이 도는 거야. 할아버지 시험을 잡아당겨도 내 입이 도는 거야. 너무 예쁘니까 그 애를 손댈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방임형이에요. 자, 이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아이들은요,
자신의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몰라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예? 자신이 이럴 때는 이런 감정을, 저럴 때는 저런 감정, 이럴 때는 기쁠 때는 웃고 슬플 때는 울고, 이런 감정이 잘 발달하지 않는 거예요. 방치해둬 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 외동딸로 태어났다든지 외아들로 태어났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런 방임형 부모를 만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부모는 방임형 부모가 된 이유가 있어요. 자식의 상황 때문에 된 거잖아요. 예? 대부분이 그래요. 물론 자식이 여럿 있는 사람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임형으로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요, 그 부모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생활 자체가 그 절제가 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식을 많이 낳았어도 내버려둬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옷을 어떻게 입든지 말든지, 아이가 학교 갔다 오든지 말든지 내비두는 거예요. 지 알아서 하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 될 것 같죠. 잘 알아서. 그런데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아이에게 훌륭한 것인지를 제시를 못 해주니까, 이거는 방임형 부모는 아주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편하긴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결국 편할까요? 결국 나중에 아이들이 성장하면 결국 그 대가를 반드시 받게 되죠. 받게 돼요. 그래서 자녀에게는요, 자녀에게 그런 이 방임형으로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이런 아이가 좋은 아이가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카트만이 제시한 것은 뭐냐면은 감정 코칭이 되라. 감정을 코치해라. 코칭, 여러분 알죠? 코치가 뭐예요? 축구할 때 감독이 있고 코치가 있고 그러죠. 감독은 전적인 거예요. 코치는 뭐냐면 이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거죠. 예? 야구도 감독이 있고 코치가 있고 그죠. 투수 코치, 그죠. 요즘 뭐 한국 시리즈 하는데 이제 아마 그 투수들도 다 코치가 되고 그 뭡니까 이거 외야수라 그러죠. 밖에 외야수 그러잖아요. 그 다이아몬드 안에서 그 수비하는 사람, 저기 밖에서 수비하는 사람, 어떻게 공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공이 이렇게 날라오면 어떻게 받을 것인가. 심지어는 그런다 하잖아요. 그 말 듣고 나 깜짝 놀랐는데, 그 이제 타자가 이렇게 공을 치잖아요. 공을 치면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귀로 판단한대요. 이 외야에 있는 이 야수들은. 근데 그걸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맞는 소리가 어떻게 나냐다. 이건 몇 미터 정도 날아간다. 이걸 알아요. 그래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공을.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게 빨리 날아온 공을 막 달려가서 잡아야 되잖아요. 예? 어디에 떨어진지를 딱 맞은 소리면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갔는지 왼쪽으로 갔는지 이 소리 듣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은 뭡니까? 도움이 되는 거죠. 좀 도움이 되는 거죠. 물론 눈으로 봐야 잡을 수는 있긴 하죠. 딱 맞는 소리에 의해서 그걸 자꾸 훈련하는 거예요. 딱 소리 날 훈련이 돼가지고, 그래서 훌륭한 이제 야구 선수가 되는. 코칭을 하는 거예요. 코칭. 우리 아이들을 코칭하는 부모가 되라 그 말. 근데 이 코칭하는 부모는 코칭은 어때요? 자기가 직접 달리기는 하지 않잖아요. 가서 공을 때리거나 잡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못해도 이 선수는 좋은 선수로 만들 수가 있어요. 코칭을 통해서. 코칭이 뭐냐? 다른 게 아니고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재능을,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도와주는 거예요. 자, 이러면 타자가, 키가 큰 타자가 있을 수 있고, 야구에서 큰 타자가 있고 작은 타자가 있었어요. 그러면 큰 타자와 키가 큰 타자와 키가 작은 타자는 공을 치는 방법이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코치가 있다가 나처럼 해라 하면서 자기가 폼을 잡아놓고 또 코치처럼 만들려고 하는 사람, 그런 코치가 아니에요. 그런 코칭이 아니고 자기를 따라하라는 것이 코칭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코치냐? 키가 큰 사람은 키가 큰 사람답게 잘 칠 수 있도록 그 장단점을 잘 파악해가지고 가르쳐주는, 그게 코칭이에요. 키가 작은 사람이 나와서 타석에서 치려고 그러면은 그 작은 사람이 칠 때 유리한 점을 잘 분석을 해가지고 이한테 큰 도움을 주는 이
이 분석을 해서 이 작은 키라도 잘 칠 수 있도록 유효하게 이 볼을 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옆에서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코치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는요, 자식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려 하면 안 돼요. 코칭하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는 나처럼 되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부모들이 뭐냐? 너 나처럼 되라 이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 부모들한테. 그거는 부모가 할 일이 아니에요. 부모는 코칭을 하라고 말해요. 아이가 이 태어나고 내가 낳기는 했지만은 이 아이가 나하고 똑같지는 않잖아요. 예? 나하고 똑같은 환경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똑같은 두뇌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성품도 아니에요. 비슷하기는 하죠. 근데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코칭해 줘야지. 너는 나처럼 해라, 아빠처럼 해라, 엄마처럼 해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그래서 코칭을 하게 되면은 아이가 어떻게 살아가냐? 어릴 때부터 부모의 코칭을 받으면은 자기 조절 능력이 제대로 발휘될 발휘가 돼가지고 기술이 향상이 되는 거예요. 삶의 기술들, 그 성향들을 잘 이렇게 익힐 수가 있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코칭을 잘하면은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근데 얘들한테 스트레스 엄청 준 사람 있죠? 지독스러운 사람들 봤어요. 아이가 이제 고등학생이에요. 수능고사가 얼마 안 남아서 아이가 잠잘 때까지 부모가 옆에서 잠을 안 자고 지키고 있어요. 와, 부모 대단하죠? 야, 너 공부할 때까지 잠 안 자고 지킨다. 너 보여주는 거잖아. 훌륭한 부모 같죠? 빵점짜리 부모입니다. 아니, 빵점짜리 부모가 아니라 마이너스 부모입니다. 자식 괴롭히는 겁니다. 그런다 해서 잘한 줄 아세요? 절대 그러진 않아요. 어떤 아이는요, 아침에 빨리 일어나서 하는 체형을 어떤 그 체질을 가질 수도 있고, 어떤 아이는 저녁 늦게까지 공부할 수도 있는 그 체질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이 아이가 봐서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하는 애 같으면은 잠자는 그것을 잘 이렇게 봐줘서 편하게 자도록 놔둬야지. 야, 지금이 몇 시인데 벌써 자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지금이 몇 시인데 벌써 자냐? 야, 누구 집 아들은 보니까 야, 2시까지 불 켜져 있더라. 새벽 2시까지. 너희는 벌써 자? 이야, 진짜 무식한 사람이에요. 제가 얘들한테 좀 그렇게 하지만 그러니 얘들이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 받지. 그 공부가 되겠어요? 네. 그리고 애 잠을 이렇게 안 자고 12시까지 뭐 1시까지 2시까지 공부하는 애들 있잖아요. 부모가 옆에서 잠 안 자고 불 켜놓고 있어. 그건 부모 아니에요. 자기 욕심이에요. 왜 자기 자식을 코칭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마치 내가 잠 안 자는 것처럼 너도 잠자지 말고 공부해라. 이건 어떻게 사냐고 이런 답답해가지고. 그래도 그렇게 적응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 그 아이가 훌륭한 거예요. 적응하는 사람들. 네. 제발 부모들이 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학업 성적과 사회적 기술과 적응력, 정서적 행복, 육체적 건강도 이 코칭을 받은 애들한테 월등하게 뛰어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이 코칭을 받은 애들은 사회적인 거, 학업 성적, 그 다음에 육체적인 어떤 건강 아주 훌륭합니다. 이 부모가 맛있는 것을 또 건강한 것을 몸에 좋다는 걸 막 억지로 먹인 사람이 있어요. 부모 마음은 알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적절하게 필요한 것을 코칭해 줘야지. 억지로 부모 생각이 이거 좋겠다 그러면서 막 먹여댔어 하면은 그 아이들 체질도 안 맞는데 스트레스만 받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 아이가 숨 쉬고 살겠어요? 아이도 행복해야 되고 너희들은 행복이 중요한 게 아니야. 공부 열심히 해.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의 부모들은요, 거기에 아주 그냥 길들여져 있어요. 길들여져 있어요. 이게 아주 만국병이에요, 만국병. 근데 부모가 아주 훌륭한 부모로 평가받아요. 세상에서는. 야,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 우리 아들이 2시까지 공부하는데 나 옆에서 잠 안 자고 있으라고 나 얼마나 힘드는지 모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이고 너무 잘났어. 진짜로 그런 부모들이 있다니까요. 그거는 아이를 아주 나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업 성적이나 사회적 기술과 적응력
정서적 행복, 육체적 건강, 이 얼등하게 이 감정 코치를 받은 아이들한테 나타났어요. 그리고 사리 분별력이 높아서 다른 아이들의 정서적 신호를 빨리 알아차리고 반응한 이 감정 코치를 받은 애들은요, 다른 사람하고 교감이 잘 되는 거예요. 이 감정 코치를 받으면요, 자기가 부족한 것을 딱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고 이 방향이야, 그 방향이 아니고 이 방향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자기가 이 방향이 아니라 저 방향이구나,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이제 자기 삶을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훈련된 애들은요, 다른 사람하고 교감을 잘해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금방 읽을 줄 알아. 저 사람이 기분 나쁜 건지, 아니면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내가 저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아주 정확하게 판단을, 캐치를 잘해냅니다. 이 감각이 뛰어나게 돼요. 그런데 저도 이제 여러 사람 상대해 보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머리는 좋은데, 머리는 좋아요. 진짜 머리 좋은 사람 있어요? 머리는 좋은데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상황을 이해를 못해. 머리는 좋아요. 상황 이해를 못해. 왜 그래요? 왜냐하면 억압형이나 아니면은 뭐 방임형이나 아니면은 축소 전환형이나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코치를 받은 사람은 분별력이 아주 좋습니다. 사람을 빨리 읽을 줄 알아요.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빨리 읽을 줄 아는 거. 그래서 도와줘야 되잖아요. 저 사람이 뭐 아파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저런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의 감정을 비난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의 순간이 거의 없어져요. 이 부모가요, 자식한테 잘못하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은 이 코칭을 하지 않고 자기들 따라와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녀들하고 갈등이 생겨요. 근데 코치를 하면 절대 갈등이 안 생겨요. 자식은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런 아이가 되고요. 나를 따라오라 하면 자식은요, 부모가 얼마나 애를 태우면서 했긴 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한테 돌아온 것은요, 오히려 자식한테 쏟은 만큼 많은 고통이 따라요. 코치만 해주세요. 너무 잘한다. 너 이런 점이 좋더라. 코치만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갈등,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없어지는. 뿐만 아니라 다가올 위험과 도전을 잘 현명하게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자녀를 코칭했을 때 그런다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성공하냐면 부모한테 코치를 잘 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성공해요. 부모가 너는 나처럼 해라. 제가 우리 제 아는 인척 중에서 스파르타식으로 자식을 교육한 사람을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군인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군인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많은 염려가 돼요. 그건 세상의 리더가 되지 못합니다. 스파르타식으로 막 부모의 뭔가를 주입하고 부모가 잠을 좀 더 잘 때는 자야 되잖아요. 좀 늦잠 잘 때는 자고 빨리 일어날 때 빨리 일어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게 없어. 규칙적으로 그래서 강인한 사람을 키우겠다고 막 훌륭한 사람 안 됩니다. 100% 안 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감정 코치형은 그렇게 사람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 코치형을 받으면 아이들이요 아주 성숙합니다. 그래서 리더자가 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자가 되는 거죠. 누군가를 섬길 수 있을 때 리더자가 되잖아요.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에서 승진한다. 괜히 승진한 거 아닙니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 이유가 있어서 승진시켜준 거예요. 괜히 승진한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하면요, 이게 돈 들어갈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돈 들어갈 일입니까? 좀 인간적으로만 자식을 대해도요, 훌륭하게 자라요. 차라리, 부모가 자식이 성장하는데 억압하거나 축소 전환형으로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않고 그냥 평범하게 하면 차라리 좋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걸 좀. 그럼 부모들이 왜 이런
자식에 대해서 이 감정, 어떤 부모가 감정 코치형 부모가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부모들이 그런 감정 코치형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 말씀만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자기 감정과 자기의 감정과 사랑하는 사람의 감정을 파악하는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 감정 코치형을 부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내가 그 자신의 감정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감정을 파악할 수 있는 걸 무슨 실력을 길러라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부모가 감정 코치형이 되려고 그러면은 자기 감정에 솔직해져야 되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중심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 아닌 타인의 중심에서 판단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죄가 없으니 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죄 있는 인간들의 입장에서 당시 십자가에 지셨잖아요. 그와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감정 코치형의 부모가 되려고 하면은 바로 내가 우선이 아니라 나 아닌 타인이 우선돼요. 뭘? 타인의 감정이 우선이 돼요. 내 감정이 우선하면 안 되고 타인의 감정이 우선이 돼서 살아갔을 때 감정 코치형의 부모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슬픔이나 분노, 두려움이나 감정들도 인생에서는 유용하다고 생각할 줄 아는 부모. 언제나 기쁠 수는 없잖아요. 언제나 슬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희노애락에 대해서 수용해야 해요. 수용. 인생이라는 건 그런 거지. 나는 항상 잘 돼야 됩니까? 그런 사람은 감정 코치형의 부모가 될 수가 없어요. 이 희노애락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이게 반복되더라고요. 이걸 수용 못하면 목회 못해요.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여러분 부모로서 감정 코칭을 살려고 그러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냥 수용할 줄 아는 그런 부모가 됐을 때, 그리고 인생을 사는데 다 그런 게 다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감정 코칭의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개 있는데 그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부모로부터 그 정서적인 유대감, 이 유대감을 경험해야만이 사실은 자녀를 코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는데 그동안에 부모하고 정서적인 그 유대감을 갖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부터 하셔야 돼요. 자기 자식 잘 키우려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딸하고 어머니하고 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정서가 유대감이 없어. 서로 말을 소통할 줄 알고 서로 그 기분이 어쩐지 이런 것을 나누지 못하면은 자기 자식이 태어날 때도 감정 코치형으로 기를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모하고 감정이 안 좋은 사람들 있죠.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자식 잘 키우려면 부모하고 먼저 푸세요. 만약에 돌아가셨으면은 그냥 용서하세요. 그리고 자기 부모가 옆에 계신 것처럼 자기 감정을 그대로 부모에게 말씀해 보세요. 그래야만이 자식에 대해서 코치를 할 줄 아는 그런 감정 코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자기 감정을 안 풀어놓고 자식을 잘 키우려고 생각하면 이건 말도 안 맞는 거다. 이 카트만이라는 사람이 공부를 해보니까요.